1890년대 런던 어느 저택의 정원입니다. 한 남자가 정원에 무언가를 묻어주는 것 같네요. 무엇을 땅에 묻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주 엄숙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머미 브라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물감 때문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죠.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의 화가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완벽한 갈색을 찾는 것이었죠. 흙을 갈고 나무 껍질을 우려내보고 심지어 동물의 피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죠. 지금 보이는 노란색 오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색을 만들어내진 못했죠. 천장에 매달린 말린 식물들, 꼭두선이 뿌리와 샤프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중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이 검붉은 조각들이었습니다. 16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이집트 미라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 여인이 읽고 있는 책도 미라에 대한 기록일 거예요. 단순한 고고학적 관심이 아니었어요. 미라는 물감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건은 의학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 남성들이 머리에 이고 가는 수많은 미라들은 곧 유럽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죠. 이 광활한 발굴 현장에 길게 누워있는 미라들. 이 모든 것이 유럽 화가들의 물감이 되고 약품으로 상품화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유럽의 화가들은 완벽한 갈색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백 가지 재료를 시도했어요. 나무 껍질은 금세 마랬고 황토는 탁했으며 동물의 피는 검게 변했죠. 그들이 찾던 갈색은 투명하고 따뜻하며 마치 호박 속 황금빛처럼 부드럽고 깊이 있는 색이었어요. 그러던 중 16세기 유럽의 작업장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료로 만든 갈색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죠. 화가들은 잔뜩 기대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붓끝을 재료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붓질로 모두가 확신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그 빛과 색에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재료의 정체는 바로 미라의 살점이었습니다. 물감의 안료는 주로 뼈가 아닌 살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는 계피, 몰약, 역청 같은 방부제와 향료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분들이 깊고 투명한 갈색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고대의 방부 기술이 수백 년이 지나 예술의 재료로 다시 태어난 셈이었죠. 머미 브라운은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소규모 수공업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가격도 엄청났어요. 오직 부유한 화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안료였죠. 200년 동안 이 비밀은 화가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내려져 왔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어요. 이 변화는 미술계에서도 혁신을 가져와 마침내 꿈에 그리던 튜브 물감을 만나게 되었죠. 이제 화가들은 무거운 도구 대신 튜브 물감으로 자유롭게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쓰던 아름다운 갈색 머미 브라운의 정체를 몰랐다는 점이었어요. 미라는 안료보다 훨씬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12세기부터 유럽에서는 미라 의학이 유행했는데 그 배경에는 아랍 의학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와 오역이었습니다. 원래 무미아는 살균과 방부 효과가 있는 천연 역청 같은 약재였는데 이를 이집트 미라로 잘못 번역한 것이었죠. 르네상스 왕족들은 미라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는 보석 장식 황금 용기에 미라 가루를 담아 늘 지녔고
영국의 찰스 2세는 갈색병 킹스 드롭스를 마시며 불멸을 꿈꿨다고 합니다. 두 왕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멸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셈이죠. 17세기까지 미라는 유럽 의학계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물리학자 로버트 보일조차 미라는 낙상과 타박상 같은 외상 치료에 유용한 약이라고 인정했죠. 여러 약학 서적에도 미라의 쓴맛과 효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라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짜 미라가 등장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19세기까지 미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자 가짜 미라 산업도 번창했죠. 최근에 죽은 이집트인들을 인위로 말려 고대 미라로 둔갑시키기도 했어요. 심지어 유럽인 시체까지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미라는 완전한 상품이 되어버렸죠. 처음에 등장했던 화가 에드워드 번 존슨은 수년간 애용했던 갈색 물감이 실제 이집트인의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카인 러디어드 키플링과 함께 남은 물감을 정원에 묻어주기로 결정했죠. 19세기 말부터 이 머미 브라운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들의 사이에서도 이 물감의 실제 원료에 대한 불편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1890년대에는 예술을 위해서는 괜찮다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이때부터 예술과 윤리 사이의 딜레마를 인지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이집트학이 과학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워드 카터의 투탕카멘 발견 이후 미라는 더 이상 원료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 되었어요. 과학적 연구가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시킨 거죠. 1964년 런던의 마지막 머미 브라운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품질 좋은 미라를 구할 수 없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였죠. 무려 400년간 지속된 기괴한 산업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자 단위로 색상을 분석하고 합성할 수 있습니다. 머미 브라운과 완전히 동일한 색을 화학적으로 재현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죠. 이제 미라들은 박물관에서 존엄하게 전시됩니다. 더 이상 원료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이름과 역사를 가진 인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마침내 그들의 존엄성이 회복된 거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데비안 허스트의 다이아몬드 해골, 군터 본 하겐즈의 인체의 신비, 그리고 동물 실험, 장기 이식, 줄기세포 연구까지 과학과 예술이 생명의 존엄성을 두고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야의 아카이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